자, 갑자기 지구 구글 지도가 떴죠. 우리는 지도를 통해서 되게 많은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우리 조상들은 해양 민족도 아니었고 남의 나라가 어떻게 사는 거에 대해서 관심도 크게 없었죠. 뭐 물론 이제 뭐 역사 속에서 이런 좀 보기 드문 사람들이 등장하긴 했는데 이런 일시적으로 특출난 해양주의자들이 나오긴 했지만 이제 최근까지 봉건왕조였던 조선만 보더라도 우리의 가장 큰 특징은 쇄국이었습니다. 해외로부터 어떤 교류도 하지 않겠다. 물론 이제 조선시대도 외교 정책은 있었죠. 그러니까 흔히 사대교린이라고 한 정책인데 이건 이제 쉽게 말해서 중국의 사대하고 주변 국가는 이웃으로 지내겠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웃이라는 개념은 되게 좁았습니다. 그냥 단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교류할 수밖에 없는 이웃 국가인 일본 여진 류쿠와 교류를 한다 정도였죠. 그러니까 조선왕조 500년 내내 이 외교 정책이라는 게 결국 이걸로 그냥 정의가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자, 물론 이제 우리한테도 뭐 우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었던 기회가 없었느냐? 그렇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최근 개봉한 그 올빼미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만 본다 하더라도 이제 주요 소재가 인조의 아들인 소현세자가 중국으로부터 돌아오는데 이 사람은 이제 소현세자는 중국으로부터 서양 선교사로부터 신문을 받아들였고 거기서 어떤 가치를 지니는지 세상이 어찌 변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을 가졌지만은 인조는 이제 그 중화적인 사고방식 단지 이제 그냥 반청복명을 해야 되고 우리가 오랑캐한테 고개 숙였다는 것 때문에 그 자존심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지 못했던 그런 내용이죠. 아니면은 뭐 열하일기 같은 경우도 예를 들 수가 있을 텐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슬라이드를 잘못 샀네. 꼭 이럴 때가 있어요. 간만에 하면은. 자, 열하일기 같은 이제 박지원의 열하일기가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제 박지원이 크게 뭐 벼슬을 크게 살지도 못하고 뭐 이제 들어오세요 그런 사람인데 이제 중국 청나라의 사행사로 이제 베이징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가 이제 무슨 일로 가게 된 거냐면은 안녕하세요. 이제 왜 베이징을 가게 됐냐? 이제 청나라 황제 60세 생일을 맞이해 가지고서 이제 생일 축하 사절로 가게 됐는데 그냥 정보도 없이 베이징을 덜렁 갔더니만 아이고 이게 웬일이냐. 황제는 열하라고 하는 여름 별궁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황제의 60 환갑 생일까지 정말 비바람을 뚫고 고생 해가지고서 열하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열하가 지금 이제 중국에선 청더라는 지역인데 뭐 그런 사람들이 썼던 중국 사행록, 중국 기행문 같은 것들도 대중들에게 있어서 대중 흥미있는 관심의 대상이었지 이게 조선사회를 어떻게 바꾼다거나 그가 봤던 그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사회를 개혁한다거나 이런 동인으로서 작용하지 못했어요. 그냥 재기발랄한 만담 꿈의 이야기 정도로 그냥 끝났던 거죠. 근데 이런 이제 그 기행문들은 사실 비슷한 얘기가 서양에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마르코 폴로가 쓴 동방경문록인데 이 동방경문록에 나온 내용이 마르코 폴로의 한동안 별명이 밀리어네어였어요. 지금은 백만장자라고 그러는데 이 밀리어네어가 뻥쟁이, 허풍선이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도 마르코 폴로가 한 얘기가 허무맹랑하니까 얘 뻥쟁이야 라고 모두가 인식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의 뻥이라 하더라도 그의 과장이라 하더라도 서구는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을 계기로 아시아에 대한 아니면 인도 항로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게 결국 대항해 시대로 이어지잖아요. 그 대항해 시대로 만들어진 신대륙의 발견과 그렇게 찾아낸 부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서양 열강이 각축을 하면서 이제 뭐 산업혁명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냈지만 조선은 이제 이런 여행자들 혹은 어떤 기록들 혹은 남의 나라 이야기들이 그 사회를 바꾸는 동인이 되지 못했던 게 이제 서구와의 가장 큰 차이였던 거죠. 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문순득이라고 홍어장수인데 직업이 진짜 홍어장수예요. 그 20살 때인 1802년에 흑산도 인근 태도에서 홍어를 사가지고 들여오다가 풍랑을 맞아요. 근데 이제 신안 앞바다가 지리적으로 대충 아시겠지만은 이게 섬이 되게 많잖아요. 흑산도, 소흑산도, 뭐 암태도, 태자도 뭐 해가지고서. 그럼 여기서 풍랑을 맞으면은 이 사람은 그냥 신안 앞바다에 있는 어떤 섬이나 뭐 목포나 뭐 이런 데로 흘러가야 되는데 이분이 되게 운이 특이했어요. 어디로 가냐? 풍랑을 맞아가지고 오키나와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 표류일이 1802년 1월 18일인데 이 오키나와에 닿은 게 1월 29일이니까 이제 9일 동안 죽다 살아났겠죠. 그러니까 직선거리로 913km를 표류를 한 거예요. 근데 당시 이제 오키나와랑 조선은 암묵적으로 이런 식의 조난자가 많아가지고 좀 이게 서로 보호를 하는
이런 태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종 때를 보면은 류쿠 왕국의 오키나와의 태자가 제주도로 표류를 당합니다. 조선 왕조에서 이제 제주 묵사 시켜가지고 열심히 걷어먹인 다음에 잘 보내줘요. 그래서 이 문순득이라는 사람도 오키나와에 도착을 했더니 오키나와 사람들도 조선 사람이라는 걸 알고서 이제 꽤 대우를 해줬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틀에 한 번씩 고기를 먹을 대접받을 정도로 좀 대접을 잘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되면은 문순득을 조선으로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오키나와에서도 고민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 곧 오키나와 사신이 중국을 가는데 이 배를 태워서 문순득을 보내면은 사신을 따라서 베이징까지는 갈 거 아니냐. 그럼 베이징에서 조선 사신이 오게 되면은 조선 사신한테 패스해 주고서 조선을 돌려보면 되겠다라는 꽤 말이 되는 계획을 세워요. 그런데 문순득이라는 사람이 되게 특이한 게 그 조선시대 때 이제 장사꾼이다 보니까 뭐 학문을 배우거나 글자를 알지 못했어요. 무학이었지만은 왜 세상에는 이렇게 공부한 것과 상관없이 눈썰미 좋고 귓썰미 좋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8개월 동안 오키나와에 머무는 동안에 류쿠어를 배웁니다. 그래서 자기가 알아들은 걸 다 적어놔요. 기록을 하고. 심지어 간단한 류쿠어로 그 사람과 대화를 해서 자기가 어떻게 조선으로 가게 될지까지 알아내요. 자, 그래서 이제 오키나와는 그러면은 중국으로 어떻게 사신을 보냈느냐. 우리나라야 중국이랑 육로가 닿으니까 신의주를 통해 가지고 가면 되지만 오키나와는 섬이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 그 지금의 이제 푸저우 성에 있는 푸저우, 복주라고 하죠. 푸저우까지 배를 타고 간 다음에 푸저우에서 베이징까지 배를 이제 육로로 올라가는 코스를 택해서 결국 문순득은 배를 탑니다. 1802년 10월에 중국 푸저우로 가는 배를 타는데 또 풍랑을 만나요. 그래가지고 이 배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풍랑을 맞아서 필리핀에 표류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당시 필리핀은 이제 루손이라고 해서 스페인 식민지였어요. 그래서 문순득이 여기서도 특유의 생존력을 발휘해서 9개월 동안이나 필리핀에 머무는데 이제 오키나와만 하더라도 조선과의 관계가 있다 보니까 대접을 해줬지만 필리핀은 조선이 어딘지도 모르는 거예요. 서로 쌍방.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가 뭐 보호 조치를 해준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문순득이 혼자 살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또 제주가 좋아서 물끄러미 이제 풍경을 봤더니 이 필리핀 사람들도 엿놀이를 그렇게 열심히 하더래요. 근데 조선에는 당시 이제 우리도 어렸을 때 했지만은 사기를 갈아가지고 실에다 머금어서 실을 날카롭게 해서 연싸움을 하잖아요. 이거를 가지고서 이 루손에서 시장에 나가 팝니다. 이 실을 연싸움할 때 이기는 실이라고 해가지고서 돈을 벌어서 담배도 사피고 술도 사 먹고 심지어 스페인 사람들이 만든 성당도 가봐요. 그리고 또 루손말을 배워가지고 몇 가지를 기록을 하죠. 자, 그러고 나서 지금 한국 조선은 가긴 가야 됐으니까 차이나타운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배를 타면 마카오라는 데까지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조선 사람 당시 마카오라는 개념도 없었겠죠. 마카웨라는 곳을 갈 수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카오로 가면 어차피 중국이니까 어떻게든 베이징을 가겠지라고 생각해서 무작정 마카오 가는 배를 타는데 이 배는 풍랑을 맞지 않아요. 그래서 마카오에 도착해서 이제 중국을 남에서 북으로 넘어가는 거죠. 2달에 걸쳐가지고 걸어서 베이징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산적을 2번 만나서 물건도 털리고 죽을 위기를 많이 겪었는데 어찌됐건 베이징을 가요. 그러니까 이게 1800년대 19세기에 벌어진 일이에요. 참고로 19세기 이 당시 이제 우리나라는 당쟁 싸움하고 뭐 철종 나오고 뭐 이럴 때지만은 이제 순조 때죠. 세도 정치 처음 하던 시기죠. 근데 서양에서는 이미 산업혁명의 초기가 시작되어서 이제 방적기 만들고 증기기관 만들고 이러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늦춰진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문순득은 조선 상인을 만납니다, 결국. 자, 마카오에서, 이렇게 해서 마카오로 간 다음에 마카오에서 베이징으로 가요. 되게 드문 경험이잖아요, 과거로 보면은.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이걸 해결해낸 거죠. 자, 베이징에서 조선 이제 사신을 만나가지고 결국 이제 송환이 되는데, 당시 조선은 국가의 허락 없이 국경을 넘으면 사형이었어요. 병자호란 이후에 그런 법이 생겼거든요. 근데 문순득의 경우는 표류민이기 때문에 정상 참작이 돼서 환성으로 압송돼가지고 무려 1년간 조사를 받은 다음에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가 고향인 우이도까지 돌아온 거는 1805년 1월이에요. 그러니까 표류당한 지 3년 2개월 만이죠. 자, 이런 이야기들이 잊혀지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당시 이제 이 문순득이 살던 흑산도 일대에 정약용의 형제 중에 하나인 정약전이 천주교를 믿었다는 이유로 유배를 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문순득이라는 사람이 이런 일을 겪었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듣고 문순득을 수배해가지고 만납니다. 그리고 문순득이 한 얘기를 모두 듣고서 문순득의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겨요. 이 책이 표회시말, 바다에 표류한 시작과 끝이라는 책이고요. 최근에 한국에서도 영화화됐던 이 자산어보라는 영화의 일부 에피소드를 쓰여요. 자, 근데 이 표회시말이 얼마나 좀 대단한 책이냐? 보면은 지금 현대 한국어와 표회시말에서 문순득이 그 무학이었던 사람이 자기가 외웠던 말을 말로 해가지고 기록을 해놓은 것의 차이가 이 정도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현대 한국어에서 사람이 표회시말에서 기록된 류코에는 쪼인데 지금 현대 오키나와에도 추, 거의 발음 비슷하죠. 그러니까 남자, 웃기가, 익히가, 앉다, 맨소리, 맨소리, 죽다, 신용, 신웅, 정월, 쇼가치, 쇼가치,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이 책이 고대 오키나와어를 연구하는데 되게 중요한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필리핀, 그러니까 오키나와어 81개와 필리핀 북부지방 사투리인 일루카노어 54개가 이 책에 실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가치가 있는데 또 재미있는 거는 이 책의 가치를 가장 먼저 알아본 건 일본이에요. 일본은 한국을 조선을 점령하고 나서 20세기 초반에 이미 표회시말을 번역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미 널리 읽히는 책이고요. 한국의 표회시말이 한글 번역판이 나온 거는 1990년대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가치를 몰랐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사실 표회시말은 그 외에도 되게 많은 영향을 끼쳐요. 그러니까 단순히 홍어장사가 넘겨왔던 이야기가 그의 기억력으로 인해 가지고 조선실학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은, 자, 표회시말 자체는 이제 말씀을 드렸죠. 경세유표라고, 이거는 아마 국사 시간에 배우셨을 거예요. 정야영이 지은 이제 경제와 관련된 책인데, 여기 나오는 내용 중에 문순득의 스페인 마카오 경험을 토대로, 그러니까 스페인 식민지였던 필리핀과 마카오 경험을 토대로 문순득이 보니까 이 지역에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상업을 하고 금과 은으로 물건을 교류해서 이게 국가의 이득이 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험을 가지고 금과 은을 본위로 한 화폐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합니다. 참고로 정약용이 이 경세유표를 짓기 이미 150년 전에 전 세계는 은 본위로 글로벌 경제 체제를 구축하고 있었죠. 일본의 이와미 은광에서 나오는 그 은을 바탕으로 해가지고요. 그다음에 탐나 직성방이라는 책도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그 정약용의 제자가 쓴 책이에요. 근데 이것도 좀 약간 혁신적인 주장인데, 광저우와 나가사키처럼 외국 선박이 들어올 수 있는 전용 개항장을 만들어가지고 국제무역을 하자라는 주장을 담은 책이에요. 그리고 이제 운곡선설도 이제 수제자 이강희가 지은 건데, 문순득의 증언을 바탕으로 서양의 범선, 당시 이제 큰 배겠죠. 서양의 범선과 한국 전탕 선박을 비교 분석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순득의 경험을 인해 가지고 사실 한국 실학에서 되게 큰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중요한 거는 이 수많은 이야기들이 누구에서도 국가적 정책을 채택되지 않았고 그냥 허공에 날아갔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실 국제적으로는 이미 다 이루어졌던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광저우와 나가사키의 외국 선박에 들어선 개항장을 만들자는 얘기는 도쿠가와 이에야스 마푸가 생기고 나서 나가사키의 데지마 섬에다가 네덜란드 상인이 들어올 수 있는 대항장을 만들었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로부터 모든 서양 학문들을 받아들였어요, 일본은. 그러니까 일본의 개항이 늦었다. 아니야, 늦었다가 아니라 성공적인 개항을 했다라고 하는데, 일본의 개항이 성공적이었을 때 가장 큰 이유는 이미 서양문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들이 돼 있는 상태였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인체 해부도나 소위 난학이라고 해가지고 서양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 있었고, 심지어 데지마 섬에 있는 그 네덜란드 상관장은 그 도쿠가와의 쇼군에게 매년 편지를 써서 국제 정세를 이야기해줬는데, 그 페리 제독이 일본으로 오기 1년 전에 이미 거기서 예언을 해요. 1년 후에 페리라는 사람이 일본으로 와서 개항을 요구할 것이다라는 것들. 그러니까 준비된 개항이었던 거죠, 일본의 개항은. 근데 반면 한국은 이제 준비되지 않았던 거고, 뭐 광저우 같은 경우도 청나라 시대부터 광저우에만 해외로 무역을 할 수 있는 항구를 만들어서 뭐 이제 소위 말하는 아편 전쟁이 광저우를 통해서 아편이 들어서 아편 전쟁이 나는데 서양과의 무역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이 모든 걸 안 했죠. 그러다 보니까 뭐 한국이 조용한 아침에 나란히 뭐니 하는 게 이게 좋은 말이 결코 아니에요. 그랬던 거죠. 그리고 한국은 사실 뭐 문순득 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해외 경험을 가지고 국가를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활용을 못했죠. 그러니까 이재영 같은 사람은 충선왕이 그 몽고 간섭기 때 그 충자 들어가는 고려 왕이 있었잖아요. 간수 지역으로 귀향을 가자 이걸 따라가고 심지어 티베트 문화권까지 가서 여기에 대한 기록을 최초로 남겨요. 뭐 해초는 다 아실 테고. 이지향이라는 사람은 17세기에 사할린 혹은 홋카이도로 표류한 조선의 무관이에요. 최초에 홋카이도에 있는 원주민인 아이누인과 접촉을 했고 또 표주로 한 책을 남겼죠. 뭐 소현세자 당연히 아실 테고, 조완벽이라는 사람은
정유재한테 일본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능력을 인정받아가지고서 일본의 거상의 금전 비서가 돼가지고서 베트남에서 무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우리 역사에는 있었지만 이제 한 번도 우리 역사는 이런 사람들을 활용하지 못했던 거죠. 그게 결국 이제 조선의 패망과 한국의 식민지를 이뤘다고 생각하는데, 자, 이런 역사의 현실을 보더라도 사실 우리는 바다로부터 되게 멀리 떨어져 살았어요. 그리고 근대로 가는 길의 첫 번째 도항이라는 거는 대항해 시대가 오픈되면서 시작됩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죠. 그러니까 대한제국 시절인 1905년에 경부철도가 완공되는데, 이걸 다시 연결하기 위해서 1905년에 소위 말하는 관부연락선, 부산과 일본의 시모노세키를 연결하는 정기항로가 개선을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 역사상 두 번째 해외로 연결되는 항로예요. 그럼 첫 번째 항로는 어디냐? 1883년에 중국 초상국에서 상하이, 나가사키, 인천, 부산 정기항로를 개설해요. 한국이 개설한 게 아니죠, 이것도. 그러니까 일본, 중국 초상국에 의해 가지고서 개설된 이 상하이, 인천 항로가 우리나라 최초의 해외를 정기적으로 오갈 수 있는 항로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우리는 갈래야 갈 수도 없었고, 조선의 국법상 국가의 허락을 받지 않고 해외를 나갈 수 없었는데, 조선은 사무역을 금지했기 때문에 결국 국가에서 인정받는 외교관, 사신을 제외하고는 해외를 경험할 수 있는 일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네. 자, 해방을 맞이하면서 이제 바다라는 게 결국 우리 민족의 혹은 한반도 사람들에게 바다라는 게 처음 이제 알려지기 시작하고 각인되기 시작한 건 사실 해방이 되고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인데, 당시 이제 한국의 가장 중요한 국가는 당연히 미국이었죠. 근데 어찌됐건 이제 미국을 통해서 미국과 교류를 하면서 우리는 처음으로 대양으로 진출하게 됩니다. 연근해를 벗어나서. 이때 이제 외해 혹은 대양의 개념이 처음 등장했고, 그러니까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한동안 한국인에게 바다는 오로지 태평양이었죠. 좀 태평양을 보고 있는데 꽤 크죠. 이 태평양을 따라서 9호선이 왔고, 이 배에 딸려온 밀가루와 분유를 통해서 한국인은 기근으로부터 해방됐고 식습관도 바뀌었죠. 그래서 이런 시대가 있었고요. 또 우리한테 바다는 조금 더 넓어집니다. 시대가 흐르면서 박정희 정부가 시작되면서 한국의 경제 여건이 수출 중심으로 바뀌면서 이제 우리는 석유를 구입하기 위해 페르시아만을 갔어야 됐고, 원자재 가공 루트를 연결하기 위해서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를 가기 위해 남중국해를 가기 시작했죠. 이렇게 이제 박정희 시대의 바다가 우리한테 한 번 더 열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태우 정부 시절에 한중수교가 이어지면서 황해와 남중국해가 다시 재발견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우리의 번영은 결국 우리가 바다로 나아갔을 때, 한반도에 정주하지 않고 한반도 밖으로 나갔을 때 이게 우리의 번영과 직결되었다는 걸 우리 이제 역사 사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조금 다른 얘기를 할게요, 이제. 한국의 위상은 사실 과거 한 20년, 1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봐도 말도 안 되게 높아졌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흔히 정치 권력의 향배가 무슨 세상을 바꾼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특히 정치병에 걸리신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바깥을 나가보면은 세상을 바꾸는 건 기업의 힘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해외 나가서 한국 대통령 이름 누구 얘기하면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뭐 문재인이 됐든 윤석열이 됐든 그나마 김대중 정도 알까요? 하지만 나가서 LG, 삼성, 현대를 얘기하면 그걸 모르는 외국인들은 없죠. 자, 2000년대 이전만 하더라도 이란 같은 데 가가지고서 뭐 한국인이라고 하면은 일단 이 사람들이 일본, 중국과 한국의 차이를 잘 몰랐어요.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몰랐죠. 이란 가가지고서 LG나 삼성 가지고 얘기했더니 이거 차이나 기업 아니야? 라고 말하던 게 일반적이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그러다가 이제 이란이 요새 뭐 주몽과 대장금으로 히트를 치고, 인도에 가면 BTS와 이제 오징어 게임 같은 걸로 기억이 되는 거죠. 인도 같은 경우 죽어도 한류가 안 들어갈 거라 생각했는데, 코로나 시기에 이제 인도는 락다운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인도의 많은 사람들한테 2기가의 데이터를 공짜로 줬어요, 매일. 이걸 꽂아주니까 이 사람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밖에도 못 나가고 넷플릭스를 보다가 한국 드라마를 본 거예요. 봤더니 이게 기호에 맞는 거예요, 인도 사람들이랑. 한국 드라마는 서양 드라마와 달리 가족 중심이잖아요. 인도는 되게 전통적 사회거든요. 근데 인도 사람들에게 뭐 프렌즈나 섹스 온 더 시티 같은 걸 들어주면은 이건 행여망측한 이야기예요. 근데 한국에 있는 드라마들은 기본적으로 가족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인도 사람들 정서나 인도 사람의 문화에 위협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도에서 한류가 뜨는 가장 큰 이유거든요.
제가 말은 좀 빠른 편인데 딕션이 나쁘지 않다고 자신해서 좀 빨리 하는데 좋습니다. 이거를 다른 분의 말투로 하면 2시간 반 떠들어야 되거든요. 이걸 1시간 안에 하려면은 잘 알아들으시겠죠? 네. 물 좀 먹을게요. 물도 다른 분보다 2배를 먹어야 돼요. 그래서 연료 부족으로 인해서. 얼마 전에 이제 회자가 됐던 얘기인데 이렇게 좀 해외에서 이제 한국의 K-팝 같은 걸 다루는 시대죠.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한 베트남 유튜버예요, 이 친구가. 근데 인도를 갔는데 모두가 다 한국인이니?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베트남 사람이야? 라고 물어보면 거기가 어딘지 모르고 모든 인도인들이 오빠 오빠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너무 화가 나서 제발 오빠 오빠라고 부르지 말라고 자기한테. 그러니까 한국의 위상이 이 정도인 거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남는 문제는 한국이 급속도로 해외 위상이 넓어지긴 했지만, 그리고 한국을 모두가 아는 시대가 됐지만은 우리는 여전히 남이 사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이거는 약간 오랜 세국 정책의 영향과, 그러니까 한국에서 지금 관심 있는 나라는 미중 일러예요. 그 EU 정도. 하지만 우리는 지금 물건을 팔아먹어야 될 시장은 아세안과 인도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죠. 그러니까 한국의 신문들은 뭐 여기 언론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그 다른 나라 신문에 비해서 국제면이 정말 적어요. 그러니까 인도의 타임스 오브 인디아만 하더라도 32면 발행하는데 국제면이 4면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조선일보만 보더라도 국제면이 1면을 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남이 사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그리고 편중돼 있죠. 아까 말했다시피 미중일러 EU 정도죠. 해설 기사가 적고 사실 기사, 사실 위주로만 보도록 하기 때문에 사실 한국인의 독자들 같은 경우는 해외 기사를 봤을 때 특히 인도나 아세안 같은 경우는 일단은 무슨 일이 벌어져서 이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앞뒤 문맥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해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한국 언론은.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건 아닌데 이 일이 그럼 왜 벌어졌어라고 했을 때 이걸 풀어낼 수 있는 언론들이 적죠, 되게. 그러다 보니까 국제 뉴스의 맥락을 읽기 어렵고 점점 더 국제 뉴스로부터 도외시되는 사람이 도외시될 수밖에 없는 거죠. 게다가 한국은 하나의 언어로 말하고 하나의 사고방식을 하죠. 그러니까 단일민족 신화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주류의 생각부터 벗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되게 힘들게 합니다, 사람을. 그러니까 중간자들이 좀 견디기 힘든 나라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해외 문화나 아니면 우리가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는 게 있어서 기본적 한계가 그러지 않아도 있는 사회예요, 사회 구조가. 그러니까 경험도 없고 한국은 해외 경험에 있어서 그 경험을 보충해줄 노력도 전체적으로 게으른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인의 세계관은 여전히 삼국지 속에 있어요. 이를테면 미국이 한 위나라쯤 되고 중국이 오나라쯤 되고 우리는 총나라쯤 된 상태에서 이 구도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이 세계는 좀 더 수많은 열국지의 세계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세계가 열국지라고 이해하지 못하고 늘 삼국지 세계관 안에서 이 세상을 해석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삑사리가 나는 거죠. 자, 뭐 이런 뉴스들이 이제 있는데 이제 한국에서 얼마나 해외 뉴스면을 적게 다루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혹시 여기 다 아실 텐데 세포의 향장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세계사 시간에 배우잖아요. 인도 독립운동. 자, 세포의 예? 들어봤어요. 네, 들어보셨죠? 왜 다 안 들어보신 것 같은 표정을 지으세요? 이게 이제 역사책에 어떻게 배우냐면은 이제 인도인 용병한테 영국군이 새로 나온 총을 줬는데 이 총을 쏘려면은 돼지 기름을 바른 거를 이제 입에 물어 뜯어야 되고 이게 인도인들이 카스트를 잃는다는 두려움을 줬기 때문에 반란이 일어났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 총이 왜 돼지 기름을 쌌는지는 저도 인도에 관심이 있지만 찾아보기 전까지 몰랐거든요. 이 대학 내용이 이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사극을 보면 화생총을 쏘잖아요. 조선시대 때 임진왜란 때부터 화생총을 어떻게 쏘냐면은 일단은 총을 쏜 다음에 꽂을대로 총구를 막 씻습니다. 그 다음에 화약통에 있는 화약을 여서 꺼내가지고서 톡톡 털어가지고 적정히 화약을 넣어요. 그 다음에 총알을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전장식이니까 후장식이 아니라. 그 다음에 가름자를 노린 다음에 심지에 부싯돌을 켜가지고서 방아쇠를 부싯돌을 붙이면은 심지어 타들어간 다음에 뻥 하고 나갑니다. 느리죠, 되게. 그래가지고 이제 오다노부 가다 같은 경우는 전국시대 때 세 팀이 조를 짜가지고서 한 팀은 쏘고 한 팀은 이거 하고 한 팀은 이제 또 화장 넣고 해가지고서 교대로 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전국시대 때 일본을 통일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서양에도 똑같이 있다가 이제 1700년대 후반이 되면은 이걸 개량을 합니다. 일단 왜 문제가 생기냐면은 사람들이 눈대중으로 화약을 넣다 보니까 화약을 조금 더 넣으면 총이 터진대요. 사람이 죽는 거예요. 두 번째,
화약을 통에다 넣고서 이렇게 밀폐된 데서 이렇게 하다 이렇게 똑똑똑 떨어뜨리다 보니까 장마철이나 건조한 때가 되면은 습해가지고 불이 안 붙는 거예요. 90도에도 불이 안 붙고. 그래서 영국인들이 이걸 어떻게 계량을 하냐? 총에 넣는 화약을 종이 카트리지에 넣어요. 이 종이만 뜯어가지고서 그만큼만 부으면 딱 적정량의 화약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영국인들이 무슨 실수를 저지르냐면은 어차피 이제 종이 카트리지를 만들면은 이 화약이 습하지 않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종이가 젖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기름 발린 종이로 포장을 합니다. 근데 기름 발린 종이에 돼지 기름이나 혹은 소기름을 넣었던 거예요. 그리고 인도인들한테 이걸 쓰라고 하니까 인도 사람들은 돼지 기름이나 소기름이 발린 걸 입에 대면은 카스트를 잃는다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 영국군의 세포이들, 용병들인 인도인들은 대부분 브라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두려워해가지고서 거부했고 명령 불복종으로 처벌을 받자 인도인들이 봉기를 한 거죠. 이게 인도의 1차 독립전쟁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런 상황인데 반대로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영국인들이 인도의 문화를 좀 더 알았다라면은 인도 사람들은 중부지방은 참기름을 쓰고요, 식용유로. 북부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겨자기름을 식용유로 써요. 남부로 가면 코코넛 기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적 게으름의 결과예요. 영국인들이 인도의 문화를 좀 더 알았고 그들을 존중했다라면은 굳이 이 종이 카트리지에 돼지기름이나 소기름을 쓰지 않았겠죠. 참기름이나 코코넛 기름이나 겨자기름 썼다라면은 이 전쟁이 일어났을까요? 더 나아가서 어떤 국가가 제국주의로서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이 제국주의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그 나라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시행착오들이 엄청 많거든요. 수많은 제국을 보다 보면은. 근데 이게 대표적인 사례들인 거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이제 인도인들에게는 좀 그런 사건이었냐면은 이걸 영화로도 만들었어요. 자, 너무 비장하죠 지금. 돼지기름이 먹힌 종이 카트리지. 세상에 저런 걸. 자,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문화권은 지역마다 달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문제가 없으면 상대방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문제 없는 일에 대해서 상대방의 문제를 이해하려 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국제관계로 갔을 경우는 이게 가장 큰 문제를 만들어내는 가장 큰 요인이거든요. 뭐야? 무슬림이라고? 왜 돼지를 못 먹지? 바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우리 사회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강자의 위치로 타 문화권을 조롱하기도 하죠. 지금 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인데,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한국은 이제 봉이든 본이가 아니든 일정 부분 제국주의 시대 혹은 이제 제국의 길로 접어들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이 뭐 바이든 만나고 기시다 만나가지고 삼국동맹 같은 동아시아 나토 개념을 만들고 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1세기 안에 들어갔던 가장 큰 증거 중에 하나거든요. 이런 일들이. 그럼 우리는 뭐 문화적인 케이팝이나 이런 걸 떠나서라도 이제 한국이 하는 일들은 모두가 알고 있고, 물론 과거와 같은 제국주의의 길을 가면 안 되겠지만은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우리는 이제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름에 있어가지고서 우리는 흔히 세상 속에서 이 영국이 세포양쟁 때 했던 일들을 저지르고 있어요. 타 문화에 대한 무지로 인해 가지고 그들의 문화를 조롱하거나 그들의 문화를 비하하는 일로 인해서 우리들의 평판을 저하하는 거죠. 근데 이런 일이 겹쳐졌을 때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면은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이 우리가 구글 번역을 쓰듯이 외국인들도 이제 한국이 무슨 말 하는지를 다 알아요. 구글 번역을 통해 가지고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언어적 실수를 한다거나 정치적인 워딩으로서 실수를 한다면은 이건 다음날 전 세계로 다 퍼집니다. 완전 세상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외국어의 벽이란 게 사라진 시대예요. 이제는 알려고 하면 알 수 있고요. 한국 덕질하는 수많은 외국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실수들이 실시간 중계가 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지금도 뭐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이게 중계가 안 될 것 같으세요? 이슬람 국가들은 실시간으로 중계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실수들을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인도의 역사나 수많은 제국들이 멸명했을 때 제국 초기에 이런 식의 실수로 인해 가지고 그 제국은 수많은 비용을 날려먹어요. 이게 없었다라면은 그 기회병이 없었겠죠, 아마. 자, 그래서 이런 변화는 반갑기도 하지만 위험하기도 합니다. 자, 대한민국 경제 영토가 넓어집니다라는 얘기가 이게 정부에서 FTA 체결 국가를 홍보하면서 나온 얘기예요. 근데 전 실제로 이 정부에서 이 홍보 광고가 나왔을 때 실제로 전화를 받았어요. 베트남하고 인도에 있는 지인이 그러는 거예요. 너네 지금 경제 영토 혹은 이제 경제 식민지라는 표현도 몇몇 매체 썼는데 혹시 한국이 제국주의로 가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아시아 국가들은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아서 민감하듯이 대부분 식민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되게 민감하게 받아들여요, 이 문제를. 근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우리는 그냥 단지 국내용으로 썼던 워딩인데 이게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제가 아는 지인들에게는 그냥 국내에서 그냥 뿜뿜하려고 만든 일이지 무슨 한국이 제국주의로 가냐, 이제 그런 시대는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느끼는 피해의식 같은 걸로 인해서 한국도 일본이 뭐 하면 난리 나잖아요. 뭐 얘네가 다시 뭐 우리를 점령하니 어쩌냐 하면서 똑같은 심리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칼럼 한겨레에다가 이제 일종의 이제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썼는데,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K 영토나 경제 영토라는 것들이 이제는 실시간으로 해외 번역이 되고 그 사람들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에 대해서 안다라는 거죠. 예전에는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무지로 인해 시작된 일인데 인도의 모 기업체가 좀 꽤 많이 들어갔어요. 한 주재원 한 500명, 600명 단위가 움직였는데 이 지역에 가서 레스토랑 서비스 차지를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가 저도 궁금했는데 심지어 인도 지역 언론들이 이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주재원들이 왔는데 얘들 식당에서 행패를 부린다, 갑질을 한다. 근데 그 이유는 서비스 차지를 내지 않는 거예요. 영수증에 청구된 거를. 저도 이제 이걸 알아봤더니 어디서 교육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이 주재원들이 인도로 오기 전에 그 교육을 맡은 강사가 인도에서는 서비스 차지를 내라면 거부해도 된다, 무시해도 된다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로 인해서 지역 언론에 보도가 되고 결국은 중앙 언론을 탔어요, 이 사건이. 그러면 이 사소한 우리의 오해나 잘못을 인해 가지고 그냥 그 기업이 아무리 인도에서 잘하면 뭐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이미지 나빠지면 그냥 또 몇 년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실수를 하지 말자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조금 더 세계를 이해해야 되고 우리가 잘 모르는 아세안이나 인도 같은 좀 우리가 앞으로 뭐 미래의 먹거리로 삼아야 될 시장들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게 쌓여서 세포위의 항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한 사람이 되자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알고 그만큼 이해해야 우리가 그들로부터 돈을 벌 수 있어요.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자면은. 예, 이런 이야기죠. 자, 영화 예고편 한 편 보실 텐데 일단 보시고 나서 제가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Önce onların bilmelerine müsaade etmeliyiz. Uzak bir ülkede iyi kalplikleri sayesinde memleketlerine geri dönebildiler. Tamam, hadi bakalım. Hadi bakalım. 95年の時を超え、忘れられなかった思いが生み出した奇跡の物語。人が人を追うその真心が国を動かす。I feel as if I know you from long ago. What I want to protect is the heart of these people. 海南1890
되게 한국에서 터키를 형제의 나라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막 이제 그 얘기를 많이 해서 실제로 그 얘기가 많이 돌았을 때 터키의 한 미디어가 서베이를 한 적이 있어요. 당신에게 형제의 나라는 해서 1번 한국, 2번 일본 했는데 거의 88%가량이 일본을 선택했어요. 자, 여기서 이야기 시작할게요. 1890년에 터키의 군함인 엘루톨로호가 일본 요코하마에서 친선 방문을 했다가 돌아가는 길에 태풍을 만나서 조난을 당합니다. 근데 조난을 당했는데 이제 당시 일본은 터키를 되게 좋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일본도 초반에 서양하고 협정을 맺었을 때인데 불평등 조약을 많이 맺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문제가 되게 중요했어요. 당시 메이지 정부에서는. 근데 터키는 당시 이제 터키가 그 뭐지죠? 오스만 투르크죠. 오스만 투르크 제국은 일본과 평등 조약을 맺은 최초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되게 터키가 고마웠고, 그래서 터키의 배를 이제 친선 방문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일본의 황태자가 터키를 방문하기도 해요. 근데 이 배가 조난을 당했는데 기관 폭발을 당해서 조난했는데 승조원 656명 중에 587명이 죽고 69명만 살아남아요. 근데 69명을 일본의 어민들이 이제 구조를 해가지고서 큰 이제 고베, 당시 가장 큰 병원이던 고베로 보내가지고 치료를 해주고 일본에서 일본 군함을 태워가지고 귀국을 시켜줍니다. 근데 이게 꽤 중요한 이야기여서, 그러니까 이제 터키에서는 되게 일본한테 고마워한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1985년도에 이라크 전쟁이 터져요. 근데 이때 이제 이라크 통치자던 사담 후세인이 48시간 이내 이란을 벗어나지 않으면은 이란을 비행하는 모든 비행기를 격추시키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근데 당시만 해도 지금은 이제 자국민 구조를 해서 자위대가 해외 파병이 가능하지만은 이 80년대만 하더라도 이제 평화헌법이 강력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자위대가 해외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자국민이 한 300명가량이 테헤란에 억류돼 있는데 일본은 비행기를 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때 터키에서 자국민 이제 터키 사람을 구조해서 비행기를 보내는데 이 와중에 터키가 일본의 사정을 앓게 됩니다. 그래서 공항에서 난리가 난 상황에서 사람들을 설득을 해요. 우리는 육로로 갈 수 있지 않냐, 이란에서. 그러니까 터키 정부에서 자국민한테는 버스를 제공할 테니까 버스를 타고 귀국해라. 그리고 일본인에게 이 비행기를 양도하겠다. 일본인을 태워가지고 이스탄불로 가겠다. 당연히 터키 사람들도 테헤란에 딱 반발을 했겠죠. 근데 그때 이제 연설했던 실제 있었던 일인데 이 사람이 연설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피해를 당했을 때 일본인들을 구해줬다 라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 비행기는 일본 사람들을 태우고 이스탄불로 돌아갑니다. 1985년도에. 그래서 이 이야기가 일본이 구해준 터키의 이야기와 터키가 구해준 일본인의 이야기가 쌍방으로 교류가 되면서 이게 양쪽 교과서에 두 얘기가 모두 실려 있어요. 그리고 방금 저 영화 카이난 1890은 터키 일본 수교 150주년 기념해가지고서 양국 프로젝트 영화로 나온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한국은 많은 분야에 있어가지고서 아세안이나 특히 인도 그 수많은 지역에서 우리 이제 직접적인 경쟁자는 일본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이 경쟁자는 일본과 싸우자는 얘기가 아니라 시장에서의 경쟁자는 사실 아시아에서는 일본밖에 없어요. 중국은 지금 미국이 때려가 적골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ODA든 수많은 사업을 통해 가지고 그 나라와 만든 역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터키 같은 경우도 이런 역사들이 있잖아요. 터키 국민들은 교과서에서 배우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모두 알아요. 근데 이런 이야기가 딴 데는 없냐? 나라마다 다 있어요. 일본 애들이 해놓은 업적이에요. 우린 얘들하고 싸워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 나라에 대해 관심도 없고, 물론 물건 팔아먹을 생각은 하죠. 그러니까 탈중국을 해야 되면은 탈중국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탈중국이 했던 그 시장의 의미와 그다음에 물건을 생산하는 생산기지로서의 의미 두 가지를 어디선가 찾아야 되는데 결국 이게 나올 수 있는 나라는 아세안 국가와 인도밖에 없어요. 근데 한국은 지금 베트남에 올리면서 베트남에서 성과를 내고 있지만은 태국만 하더라도 거의 친일 국가란 말이에요. 이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이 나가가지고서 저 못사는 거지 새끼들이라서 비하하면서 그들에게 악감정을 심어주고 있다는 거죠. 이게 과연 우리가 누리는 번영을 유지하는데 어떤 도움이 되겠느냐.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은 여기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조금만 알면은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여지들이 넓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이 좀 되게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탈중국을 한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럼 탈중국을 하는 건 좋아요. 다 나왔어요. 어디로 갈 거냐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잖아요. 지금 관심도 없고 막연하게 인도로 가야 되라고 하지만 우리가 인도에 대해서 아는 게 있나요? 괜히 버스에서 인도 사람들 만나면 쟤네들 뭐 이런 편견을 가진 사람이 수두룩한 나라에서. 그러니까 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우리가 누리는 번영을 확장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이웃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이게 이제 바다의 중요성,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이웃을 알자라는 이 강연의 두 번째 주제고요. 세 번째는 뭐 패시지 오브 인디아가 강연의 원래 제목이었으니까 인도 이야기도 살짝 해야겠죠. 자,
상식 체크를 할게요. 김경진 의원님 빼고. 자, 인도는 언제가 광복절일까요? 8월 15일이에요. 제가 이제 ODA 관련돼가 작년 12월에 인도를 갔다 왔었는데, 이제 인도만 해도 이제 한국이 잘 사는 나라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한국에서 뭐 ODA나 이런 거 보면은 최대한 뜯어내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삥 뜯으려고 하는 거죠. 쉽게 말해가지고서. 근데 그런 일들이 좀 기업들마다 많은데, 그때 제가 많이 쓰는 스킬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우리도 8월 15일 날 해방됐다. 그러면은 우리가 인도에 관심 없듯 인도는 우리한테 관심 없어요. 막연하게 그냥 LG, 삼성, 현대가 있는 부자 나라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깜짝 놀래요. 그럼 그 다음 말이 뭐냐? 야, 근데 너네는 어떻게 부자가 됐어요? 그리고 이 정도의 대화만 이루어져도 이 공무원이 저한테 요구하는 것들이 낮아져요. 왜냐면 우리 일본이 아니거든요. 그럼 저는 반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도가 좀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원래 부자였던 일본의 스킬이 더 너희 나라에 도움이 될까? 아니면 같이 해방을 맞이해서 가난한 상태에서 부자가 된 우리가 너희한테 도움이 될까? 생각해봐. 아, 물론 한국이지. 여기까지만 우리가 알고 그들과 얘기할 수 있어도 되게 성공이에요, 현재로서는. 이 정도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인 거죠. 자, 이것도 퀴즈 한번 내실까요? 인도와 파키스탄처럼 우리도 분단 국가예요. 인도 사람들도 깜짝 놀라죠. 인도는 종교적인 이유로 인도와 파키스탄이 나눠졌는데, 그리고 자이에서 쪼개졌죠. 우리는 타이에서 쪼개졌고, 이게 차이가 있지만은 분단이란 말은 기본적으로 수많은 실향민을 발생시킵니다. 그러니까 인도에도 거의 600만에 달하는 실향민들이 있어요. 인도와 파키스탄이 나눠지는 와중에서. 우리는 지금 소위 분단을 가지고 나오는 상흔 문학이라고 하죠. 흔히 우리 상처를 가지고서 문학화시키는 것들을, 이 상흔 문학들이 거의 정지돼 있어요. 1982년도 KBS에서 벌어진 이상가족 찾기 이후부터는 우린 누구도 분단의 상처나 혹은 분단으로 인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국제시장 같은 경우가 좀 대략 그런 이야기를 했던 마지막 작품인데, 이것도 뭐 영화 나오자마자 좌우로 갈려 쌈박질만 했지 이 영화에 대한 평가들이 나오진 않았잖아요. 근데 인도 같은 경우는 최근 이 상업 문학으로 어마어마하게 장사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 혹시 마블 코믹스를, 마블에서 나오는 영화를 여기 보시는 분이 아마 연령대상 없을 것 같은데, 마블에서 나온 이제 미즈 마블이라는 드라마 시리즈가 있어요. 거기 나오는 카밀라라는 여성이 파키스탄계인데, 얘네 집안이 인도와 파키스탄에서 분단되던 와중에 갈라진 집안이에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서 어떤 초능력을 얻어가지고 나오는 슈퍼 히어로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 애플 TV에서 나왔던 빠찐 꼴 가지고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은, 서양인들이 보기에는 한국의 분단이나 인도의 분단 같은 것들은 잘 몰라요. 서양 애들이 아는 거는 아일랜드의 분단이나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분단에서 나온 실향민의 얘기는 알지만은, 사실 한국의 분단이나 인도의 분단 얘기는 되게 참신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서양의 문학 쪽이나 아니면 문화예술계는 지금 인도 분단의 이야기가 되게 핫한 상품들이에요. 근데 한국은 이제 여기에 대한 관심이 없죠. 이것도 이 물건을 팔아먹는 거에 있어가지고서. 아무튼 인도인들에게는 이 광복절이 같다는 것과 같은 분단국가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한국에 대해 느끼는 이 동질감과 애정이 어마어마하게 달라집니다. 그냥 얼굴 표정이 바뀌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 말을 들으시는 여기 계시는 분들도, 와, 인도랑 우리가 같은 날에 해방을 했구나. 분단국가랑은 조금 다르게 보일 거예요. 그분들이 아마. 누군가를 안다는 건 이런 거예요. 누군가를 알므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여지들이 넓어져요. 그냥 시커먼 저 냄새나는 애들에서, 아, 쟤들도 우리랑 같이 해방을 맞이한 애들이야 같은 것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면 해서 우리가 아시아를 바라보는 관점이나 그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좀 더 온화하고 온정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는 정말 낯선 나라입니다. 인도라는 이제 세계 각국 언어인데, 여기 나오는 대부분의 글자가 인도 글자예요. 자, 뭐 인도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자, 뭐가 있으십니까? 카레. 예. 순한 맛, 매콤한 맛, 인도에도 없는 이 맛 타지말, 뭐 이런 거죠. 예. 그리고 소, 그렇죠? 그래서 다음 사진이 소예요. 혹은 뭐 화장터,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인도는 무척 낯설어요. 거기다가 알고 있는 정보가 되게 한정돼 있죠. 한국인이 아는 인도라는 것들은 그냥 약간 뭐 미개한 아프리카 사촌쯤 되는 사람 화장하고, 길에서 화장하고, 뭐 이것도 오해지만 코로나 때 떼죽음을 당한, 사실 인도인 사망자 수가 인구 대비 따지면 한국보다 적어요.
인도는 코로나 되게 방어 잘했거든요, 사실. 근데 한국에서는 잘못 알려져 있죠. 왜 잘못 알려졌냐? 뉴욕타임즈가 찍었던 노천에서 화장하는 사진 때문이에요. 근데 인도는 기본적으로 문화가 노천에서 화장을 해요. 바라나시 가면 다 화장을 해요. 그럼 그거 찍어놓고서 인도의 끔찍한 코로나 비극이라고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진 이미지가 가졌던 왜곡이 되게 컸던 건데, 아무튼. 아니면 이런 화장터? 아니면 뭐 성폭행의 나라 같은 것들이 최근의 이미지죠. 뭐 경제적인 것들이 최근 몇 년에 좀 뭐 이슈가 되긴 하지만. 자, 인도는 얼마나 클까요? 서유럽만 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네, 지금 한반 대한민국하고 인도가 딱 1대1 크기로 나온 지도예요. 딱 보면은 인도가 328만 7천 평방킬로미터고 대한민국 남반부 남쪽이 이제 10만 평방킬로미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33배 정도 돼요. 그리고 이 33배 크기는 딱 서유럽만한 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나라라기보다는 하나의 대륙이죠. 그래서 인도를 인도 대륙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조금 지리적 개념으로는 인도 아대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륙은 대륙인데 이제 대륙만큼 크진 않고 아대륙, 대륙에 준하는 크기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인도가 뭐 33배가 크네, 이게 감이 안 올 거예요. 지금 있는 이 지도가 인도의 각 주예요. 우리나라 치면 도죠, 도. 인도 무슨 도 무슨 도인데, 자, 제일 큰 도가 라자스탄인데요. 여기만 대한민국의 3.4배입니다. 유타프레데시가 2.4배, 마디아프라데시가 3배, 구자라트가 2배, 뭐 마하라슈트라가 3배, 기본적으로 3배쯤 되는 주들이 엄청나게 많죠. 이렇게 보면은 와, 저기 한국이 지금 3개가 들어간다라는 얘기네? 라고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게 주 크기로 본 건데, 라자스탄이 이제 34만 2,239평방킬로미터니까 진짜로 대한민국의 3.4배고, 가장 작은 주들도 물론 이제 대한민국 작은 주들도 있는데, 대략 보면은 우리가 10만 평방킬로미터니까 인도에서 주 크기 순위 11위까지가 대한민국보다 커요. 그 나머지 주들이 대한민국보다 작은 거죠. 뭐 이건 많이 아시는 얘기일 거예요. 인도가 올해 상반기 중 처음으로 중국을 이뤄내고 인도인이 태국으로 올라섰다고 유엔이 공식 발표했습니다. 한때 모든 중국인들이 뉴스에 들으면 지구가 흔들린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왔던 중국 인구는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이준상 기자입니다. 자, 뭐 인구도 뭐 이렇게 하면 또 감이 안 오는데,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인도가 14억 2,800만, 한국이 이제 5천만 정도 되죠? 다시 아까 그 지도로 가볼게요. 그럼 한 주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는지. 자, 가장 사람이 많이 사는 주는 UP입니다. 2억이에요. 우리나라 4배예요. 한 주에 사는 사람이. 뒤쪽에서는 안 보일 것 같으니까 좀 당겨서, 으차. 자, 마하라슈트라가 1억 1,200만. 비하르 1억, 웨스트벵갈 9,100만, 마드프라데시 7,200만, 타밀나두 7,200만, 라자스탄 6,800만, 까나타카 6,100만 정도죠. 이게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많은 주예요. 5천만보다. 하나 더 있구나. 구자라트 6천만이 있네요. 자, 그래서 한국보다 인구가 많은 주를 뽑아봐도 10위까지가 한국보다 인구가 많아요. 자, 이 나라는 땅도 크고 인구도 많은데 말도 많습니다. 공용어가 28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딱 한국어만 쓰잖아요. 근데 28개라는 게 감이 잘 안 쓸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 말이 뭐예요? 라고 말하면은 뭐 힌디예요? 라고 말하는 거는 조금 아는 사람인데, 인도에서 이제 힌디는 북인도에서만 써요. 그래가지고 퍼스트 랭귀지랑 퍼스트 스피커, 세컨드 스피커, 썰 스피커까지 합쳐가지고서 약 5억에서 6억 있습니다. 인도 인구는 14억인데. 그러면 인도 인구의 60% 이상은 힌디어가 아닌 언어를 써요. 자, 이게 인도 돈인데요. 제일 큰 단위예요. 2,000루피짜리 단위인데, 여기 보면 이제 오른쪽에 리저브 뱅크 오브 인디아라고 돼 있고, 그 옆에 이제 맨 왼쪽 끝에가 리저브 뱅크 오브 인디아 힌디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있는 저 힌디 표현이 요거로 보여드릴게요. 네, 요게 도 하자르 루피아라고 써 있어요. 이게 2,000루피라는 인도 힌디어예요. 자, 그럼 여기는 그럼 이제 힌디어만 써 있는 게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숫자 아라비아 숫자로 2000 루피. 요게 이제 루피라는 마크예요. 우리는 W에 줄 긋지만 얘는 여기다 줄을 거요. 자, 이 돈의 뒷면을 보실까요? 예, 여기 뒷면입니다. 지금 그 화성 탐사선 망갈라얀이 돈 뒤에 있네요. 그거 아세요? 저 화성 궤도에 떠는 화성 탐사선을 쓴 거는 인도가 세계에서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인도가 내일 수요일 날 달의 남극에 착륙을 시도하고 있어요. 근데 러시아가 어저께 실패했거든요. 추락해가지고서. 이것도 착륙을 성공하면은 세계 첫 번째가 됩니다. 근데 우주 강국이죠, 나름. 자, 여기서 좀 볼 거는 이 우주선이 아니라 이거예요. 요게 뭐냐? 각 지역별 언어로 이게 2000 루피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는 가면 이제 입간판 같은 데 보면은 대부분 3개국어 정도를 기본적으로 간판에 붙여놔요, 관공서에서. 여기 있으면은 바라나시역이 있다면 바라나시를 VANARASI라고 쓰기도 하고, 그 옆에는 힌디어로 와라나시라고 쓰고, 그 옆에는 우르드, 아라빅으로 써놔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도 이제 멀티링구얼로 간판을 다는 경우가 있지만은 한국에서 멀티링구얼로 간판을 다는 이유는 외국인이 보라고 쓰는 거예요. 근데 인도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알기 위해 가지고 자기 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슬림들은 우르드를 쓰고 뭐 인도인들은 힌디를 쓰다 보니까 국제 표준 표기로는 영어를 쓰는 알파벳을 쓰는 거죠. 자,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이제 언어 같은 걸 가르칠 때도 단순하게 안녕하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자, 인도 인사말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요새는 많이 뭐 예능에서 나와서 뭐 나마스테라고 많이 알고 있는데, 그쵸? 나마스테라고 하는데, 이 나마스테는 정확하게 말해서 북인도의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끼리만 쓰는 인사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에 따라서 혹은 남인도로 지역에 따라서 인사말이 달라요. 그래서 인도에서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육아 비디오에서도 이렇게 가르칩니다. Namaste, namaste, we join our hands and say Namaste, namaste. We bow our heads and say Assalamu alaikum. The card finds his way. Vanakkam, vanakkam. In Tamil we say Sat, sat, up. Sat Sri Akal, the big Punjabi hero. Just say hello in India. There are many ways. Namaste, namaste. We join our hands and say Namaste, namaste. We bow our heads and say Assalamu alaikum. The Khan Tamil is way. Vanakkam, vanakkam. In Tamil we say Sat Sri Akal, the big Punjabi hail. To say hello in India, there are many ways. Namaste, namaste. We join our hands and say 자, 나마스테는 북인도에는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의 인사말 했잖아요. 아스살라무 알레이쿰은 인도 내에 있는 모든 무슬림들이 쓰는 인사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도는 이제 복장을 가지고 종교가 구분되는데, 이제 무슬림을 본 사람한테 나마스테라고 하면은 심지어 노 나마스테라고 대답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남인도를 가면은, 남인도는 힌두교를 믿는다 하더라도 나마스테라고 인사하지 않고 와나캄이라고 인사를 해요. 그러니까 현대자동차가 첸나이에 있는데, 현대자동차가 들어있는 그 지역이 타밀나두라는 지역인데, 그 지역은 와나캄이라고 인사를 해야지 나마스테라고 인사를 하면 또 무실당합니다. 약간 영국과 프랑스 같은 개념이에요. 두 북인도 남인도 사이가. 그리고 이제 사스트리 아칼은 왜 터번 두는 시크교도도 있잖아요. 이 사람들한테는 사스리 아칼이라고 하는 게 그 맞는 인사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이라는 나라가 인도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인도는 한 나라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자, 이건 이제 언어권에 대한 얘기인데, 자, 이게 좀 힌디입니다. 힌디로 힌디라고 쓴 거예요. 자, 글자 모양 잘 기억하세요. 자, 요거는 펀자비라는 지역에서 쓰는 펀자비라는 글자예요. 언어도 다르고 글자도 달라요. 조금 모양이 다르죠. 구부러진 것 같긴 한데 펀자비라고 쓴 거고요. 자, 이건 카시밀입니다. 아라빅을 쓰죠. 여기는 문법적으로는 힌디랑 거의 비슷한데, 이제 이슬람교를 믿기 때문에 표기 방법은 아라빅을 써요. 자, 라다키입니다. 저 글자는 티베트 글자에서 따왔어요. 티베트 문화권이기 때문에. 자, 구자라티입니다. 글자 모양이 좀 다르죠. 벵갈리예요. 또 조금 달라요. 이제 아주 달라질 수 있어, 조금 있으면은. 자, 오디아입니다.
글자 모양이 완전히 다르죠. 자, 마라티예요. 요건 힌디랑 거의 비슷해요. 자, 까나다입니다. 글자 모양이 또 다르죠. 눈썹이 샥샥샥 올라갔죠, 글자에서. 자, 현대 챗넥에는 타밀나두예요. 타밀이라고 써 있는 글자예요. 자, 깨랄라의 말라야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도 사람들은 북인도 사람하고 남인도 사람이 만나면은 서로 힌디로 대화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링크 랭귀지로 영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인도에서 영어가 잘 통한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영어라는 중간 매개어에 또 통역어가 없으면은 링크 랭귀지가 없으면은 북인도 사람과 지역 사람들은 언어를 소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회에서도 국회의원들이 전국 팔도에서 다 모여드는데 힌디로 어떻게 토의를 하겠어요. 그래서 국회에서는 영어로 토의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또 인도가 좀 재밌는 부분인 게, 이 영어는 어차피 좀 인도를 식민 지배했던 영국의 언어잖아요. 한국에서 만약에 한국이 인도만큼 컸는데 서로 말이 안 통한다고 해가지고서 일본어를 국회에서 쓴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한국에서는 진짜 꿈도 못 꿀 일인데 인도는 이게 또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저도 그게 좀 궁금했어요. 인도를 다니다 보면은 뭐 이를테면 캘커타라는 지역을 가면은 빅토리아 메모리얼이라고 하는 빅토리아 여왕 탄생 100주년을 맞이해서 만든 타지마할만큼 큰 대리석 건물이 있어요. 근데 이게 그대로 남아 있어요. 우린 중앙청 부셨잖아요. 그리고 길거리 이름이 세익스피어 사라니, 뭐 막스 베버 로드 같은 길들이 있는, 영국의 위인들의 이름을 딴 길들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인도 갔을 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한국에서 자라난 24살은 당연히 반일 감정이 뿜뿜했고 반일 감정 최고치로 가가지고서 인도를 보는데 세상에 이렇게 엉성하고 민족 정신 없는 나라가 없는 거예요. 이제 세월이 좀 지나고 나서 인도 사람들한테 물어볼 기회가 있었죠. 그래서 물어봤는데 딱 한마디로 정리하더군요. 우리가 영국을 쫓아냈잖아. 그게 뭐 대수야? 우린 이겼다라는 의미예요. 우리는 그 역사가 없죠, 한국은.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일본에 집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인도인들은 영어를 여전히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죠. 자, 이건 텔루구고요. 자, 그래서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인도라는 나라는 하나의 나라로 접근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골치 아픈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의 번영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미중일로뿐만 아니라 아세안과 인도를 알아야 된다 해서 인도를 알았더니 인도는 또 하나가 아니라는 이 골치 아픈 이야기인데, 인도는 기본적으로 정치적 구조 자체도 연방제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랑 똑같은 인도 연방이에요. 그리고 미국의 주만큼이나 많은 각 주들의 권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도 연방 정부가 관여하는 거는 그러니까 외교, 국방 등이고, 그 외의 지역 정치들은 다 주들이 관장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는 지역색이 정말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인도는 중앙집권적 국가를 만든 게 지금의 1948년도에 만들어진 인도 공화국을 제외하고는 중앙집권적 국가를 만들어 본 역사가 없어요. 그래서 일본은 기본적으로 일본하고 비슷하다고 이해를 해야 돼요, 인도는. 왜냐하면 각 번과 현이 지방자치를 하다가 지금 느슨하게 국가 형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통일신라 이후로 1000년 동안 중앙집권자를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지역색이 없죠, 한국은.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은 사투리 정도나 살아있는 거지. 근데 인도 같은 경우는 아예 사고방식들이 달라요. 자,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은 이제 여기서는 뭐 이제 인도 가서 무역하실 분이 없겠지만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은, 자, 또 이제 인도 지도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물건을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 기업들도 가장 많이 하는 실수들이 하나인데, 그럼 인도에 마케팅을 해야지 라고 생각해서 마케팅을 하는 사람한테 이제 인도에서 마케팅 준비해봐 라고 하면은 마케팅을 이제 한다는 사람이어서 마케팅 뽑아왔어요. 여기서 첫 번째 문제점, 인도를 하나의 나라로 인지한다는 거죠. 자, 여기 구자라트라는 지역입니다. 간디가 태어난 지역인데 대략 대한민국의 2배 정도 면적이고 인구도 6천만이에요. 우리나라보다 커요. 이 나라에서 이 지역은 채식 인구가 3,800만 명, 채식 인구가 61%예요. 그리고 금주 지역입니다. 이 구자라트에서는 술을 먹으려면 라이센스를 따야 돼요. 그럼 외국인은 어떡하냐? 외국인은 가서 여권을 보여주면은 15일짜리 임시 라이센스를 줍니다. 그럼 그 라이센스가 어떻게 써 있냐면은 맥주병 15개가 그려져 있거나 혹은 위스키 한 병이 그려져 있어요. 15일 동안 맥주 15병 혹은 위스키 한 병을 사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한테 택도 없죠. 하룻밤이면 다 먹죠, 그거. 그래가지고 맥주를 한 병 사면은 도장을 찍어줘요, 맥주 그림에다가. 그래서 15개를 채면 돼. 15일이 됐는데 2주가 됐는데 15개를 넘는다 그러면 맥주 안 팔아요, 그 다음부터. 이런 주가 있는가 하면은, 또 동부로 가면은 웨스트 벵갈인데 여기는 면적은 대한민국의 90%예요. 좀 작죠? 근데 인구는 2배예요. 인구 밀도 어마어마하죠. 9,100만인데 여기는 채식 인구가 1.4%밖에 안 돼요. 지금 구자라트주는 61%가 채식 인구인데.
그리고 여기는 온라인에서 술 구매가 가능해요. 우리나라만큼 술이 자유로워요. 그러면은 기업에서 마케팅을 하고 인도를 알아야 되는데, 자, 술 장사가 지금 술을 팔아야 돼요. 여기서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나라 단위로 마케팅했을 때 어떤 교집합이 있겠어요? 혹은 뭐 채식이나 고기를 판단 말이에요. 우리 모구돈, 말이 안 되지만 돼지고기를 판다고 쳐요. 웨스트bengal 돼지고기 먹거든요, 사람들이. 돼지고기도 먹어요. 근데 마케팅을 하는데 어떻게 여기서 마케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 기업들이나 한국이 인도를 바라보는 가장 큰 잘못이 뭐냐면은 인도를 하나의 나라로 본다는 거예요. 근데 인도는 아까 서유럽만 하다고 그랬잖아요. 쉽게 말해서 한 나라에 프랑스인하고 영국인하고 이탈리아인하고 스페인인하고 스위스 사람이 한데 모여 살아요. 그만큼 언어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자기들끼리 관습도 달라요. 그럼 이 나라에서 국가 단위 마케팅을 해가지고서 교집합을 참다는 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결국 지역별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한국은 인도라는 나라를 장님 코끼리 만지고 있어서 이 지역별로 마케팅을 한 것까지는 아예 엄두도 못 내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지금 단순하게 제가 하는 얘가 우리는 해외로 나가야 되고 이게 우리의 번영이고 그러려면 우리가 제국주의 초입이기 때문에 그들을 알아야 되는데 그들을 알아가는 과정이 이렇게 지난합니다. 일단은 딱 59분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준비를 여기까지 해서 칼같이 마쳤고요. 이거는 이제 일종의 맛보기니까 다음에 좀 더 궁금하시면은 저를 또 불러주시면은 이야기를 이어가지고 할게요. 일단 제가 했던 주제는 자, 뜬금없이 끝나는데 세 가지죠. 결국 한국의 번영은 나가야 된다. 우리는 제국주의 초입이고 그들을 알아야 우리의 번영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인도 하나를 얘기하는데 인도도 이렇게 넓고 복잡하다. 였습니다. 자, 1시간 정도 들으셨는데 뭐 약간은 조금 지루해하신 분도 있고 재밌게 들으신 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 어찌됐건 고생하셨습니다. 자, 질문 받을게요. 인도로 여행을 많이 가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위험하다는 인식이 강한데 근데 인도로 여행사 끼고 가실 거 아닌가요?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 백팩으로? 그냥 가는데 그게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데 한국에서 하지 말아야 될 걸 거기서도 안 하면 위험하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의 여행자들은 이제 자유감과 해방감에 도취가 돼가지고서 한국에서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인도 같은 경우는 그 반문화라는 것 자체가 한국보다 되게 취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해 떨어지면 사람들이 잘 안 나가거든요. 그럼 이제 어디서 즐기냐? 내가 있는 호텔이나 숙소 위에 옥상에 레스토랑이 있어요. 여기서 술 먹고 밥 먹고 노는 거예요. 거기 있는 숙소 사람들끼리. 여기까지는 오케이.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내가 뭐 인도의 클럽을 보겠다. 인도는 클럽 자체가 데이트 강간 약물과 뻑치기로 정말 유명해요. 뻑치기도 유명하고 아리랑치기라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인도 사람들도 자기 자가용 기사가 있지 않으면 안 가요. 근데 이걸 한국의 홍대 클럽에서 하고 가면은 당연히 사고가 나죠. 그러니까 어느 나라 가면 하지 말아야 될 일 리스트가 있어요. 그거만 안 하면 사고는 안 나요. 그러니까 아무리 치안이 안 좋은 나라를 하더라도 갑자기 내가 대로변을 지나가는데 배로 칼이 들어오진 않아요. 그런 나라는 세상에 없어요. 아주 아프가니스탄 같은 데도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 근데 이제 안 하던 짓, 갑자기 뭐 가서 선교 행위를 한다거나 갑자기 인도 사람한테 주 예수를 믿어라 이러면 난리가 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것만 안 하면은 큰일은 안 납니다. 단지 인도에서는 이제 문제가 사기꾼이 좀 거짓말을 많이 하고요. 가난하다 보니까 외국인의 돈을 좀 우습게 강탈하려는 경향이 많아요. 거짓말을 많이 하거나 혹은 뭐 이제 소매치기 정도는 있을 수 있는데 이건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사람의 물리적인 위협을 따지면 유럽보다 인도가 훨씬 안전해요. 인도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선진국에서 아시안들이 어떤 사고를 당하면은요 뉴스거리가 안 돼요. 그렇죠, 뭐 관광객들 사는 사고지만은 인도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사고를 당했다. 인도 모든 언론이 다 쑤십니다. 그러면은 자 범죄라는 거는 내가 잡히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어서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인도에서 벌어진 일 아시겠지만은 유튜버가 있는데 뭐 사기치거나 혹은 뭐 거짓말했다는 거 가지고 뭐 이렇게 뭐 바가지금 썼다고 인도 언론에 나오고 한국 언론에 나오잖아요. 그만큼 인도 언론은 외국인 사고에 민감해요. 그런 나라에서는 큰 사고는 안 나요. 특히 사람 죽는 거로 따지면은 유럽이 훨씬 많아요, 진짜. 그러니까 다만 이제 그 젊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뭘 조심해야 되냐면은 인도 사람들은 되게 보수적인 사회예요. 그러니까 남녀 칠세 부동석이에요, 지금도.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은 외간 여자한테 말을 안 걸고요. 제가 만약에 예전에 겪었던 일인데 장거리 버스를 탔는데 앞자리에 계신 여성 승객이 너무 푸시를 심하게 뒤로 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좀 당겨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자한테 말을 했어요. 여자가 대꾸도 안 하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여가지고 몰랐어요. 이게 날 무시하네 이러고 막 싸웠거든요.
인도에서는 여자한테 말 걸면 안 돼요. 이 여자가 잘못했으면 이 여자의 보호자인 남편이나 남동생이나 아빠가 있으면 그 아빠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자는 외간 남자가 말했을 때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만큼 보수적인 사회예요. 근데 한국의 여성분들은 가면 또 있잖아요. 우리는 그 개인 외교관이라는 생각으로 인도 분들이 말을 하면 생글생글 웃잖아요. 웃으면 친절하게 대하면 인도 사람들은 제가 날 유혹하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인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야, 저렇게 좀 여자가 내가 좋아서 이렇게 안 달라서 날 유혹하는데 그럼 내가 남자답게 저 사랑을 받아줘야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약간의 미스커뮤니케이션이라는 성추행도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가 달라서 그래요. 이것도 알면은 사고가 들라요. 그러니까 인도는 카스테 국가기 때문에 카스테 나라기 때문에 이를테면 식당에서 이렇게 서빙을 하는데 막 바쁘게 서빙하면 우리는 조금 도와주잖아요.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숟가락도 우리가 놓고. 인도는 그러면은 그 순간 제가 숟가락을 스스로 놨네. 쟤 천민인가? 나랑 똑같은 카스트인가라고 하면서 맘먹어요. 웨이터가 갑자기 저한테 손을 얹어요. 그리고 주인이 저를 무시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런 문화 차이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급 있는 사회에서는 최대한 내가 높은 계급처럼 행동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아무리 험한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걸 도와주면 안 되는 거죠. 이게 한국 사람의 정서랑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정서의 기본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한국인이 가는 실수는 뭐냐면은 한국에서 통용된 사고방식이 해외에서 통용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각 나라는 사고방식이 다릅니다. 이를테면은 뭐 우리나라도 손가락질하는 게 예법에 어긋나지만 몽골 같은 데가 손가락질하면은요 이거는 너를 쏴 죽이겠다는 뜻이 돼요. 칼 들고 와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런 문화적 차이들은 알아야죠 최소한. 여행을 하던. 근데 우리나라는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도 이 문화적 공부를 안 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례한 한국인 되는 거고. 그럼 요즘같이 한국의 평판이 좋은 나라는 이제 나라가 이미지 까먹기 정말 좋은 상황인 거죠. 예, 답이 됐나요? 예. 자, 날이면 날마다 오지 않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인도는 그러면 모든 그 국민들이 영어를 다 할 줄 알아요? 아니요, 공부한 사람들만 하죠. 그러면 이제 언어가 안 통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줄에서 줄을 넘어다니는 정도 되면은 공부한 애들이 다니는 거예요. 아니면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인도가 도시화율이 32%거든요. 대부분 농촌에 살아요. 근데 농촌에 살면 밖에 잘 안 나가잖아요. 거기서 평생 살다 죽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유학 가려면 이제 그 정도 되는 애들은 영어 하는 애들이죠. 학교에서 배우니까. 근데 이제 학교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도 있고. 자, 참고로 이제 인도 말은 힌디어는 어순이 우리나라 말하고 똑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 아까 말한 그 빨랫줄 걸어놓은 것 같은 글자가 나름 초성, 중성, 종성이 있어요. 이게 세계에서 유일하게 글자가 하나로 합쳐지는 발음에 따라 합쳐지는 두 개의 글자예요. 훈민정음하고 인도 글자가 데바나가리가. 구조가 똑같아요. 좀 배우기가 조금 힘든데 한글보다는 좀 어려운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영어로 말할 때 일단 어순 생각하잖아요. 예, 그 인도는 아이보이 M이에요. IM보이가 아니라. 그러니까 힌디 단어만 알면은 대충 짓거리면 대충 알아들어요, 지들끼리. 그 영어도 학교에서 공부하지 않은 친구들도 영어를 하긴 하는데 이분들은 한국 어순으로 영어를 해요. 우리랑 똑같아요.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뭐 커뮤니케이션 입티인데는 인도만큼 좋은 데가 없어요. 근데 대신 미국에서 유학을 했다. 이분은 인도가 영어 못해요. 발음도 너무 다르고 어법도 다르고 이를테면 뭐 이제 너 어느 나라에서 왔니? 하면 Where from이라고 우리는 배우잖아요. 인도는 which country라고 그러거든요. 혹은 좀 더 문법적으로 표현하면은 which country belong to you를 해요. 근데 이게 되게 좋은 건 게 우리가 아는 거는 내가 어느 소속이냐잖아요. 근데 인도식 표현은 국가가 어디 소속이야?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저는 인도식 영어가 더 주체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나의 소속을 묻는 게 국가의 소속을 묻잖아요. 네, which country belong to you는. 그래서 저는 인도가 더 민주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또 인도를 좋게 보는 입장에서. 네, 그렇습니다. 제 친구가 인도 여자하고 결혼을 했거든요. 15년 전에. 아차? 예. 자식을 낳고 살고 있는데 네. 아까 말씀하실 때 남자가 그 여성분에게 직접 말을 걸 수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결혼을 할 수 있었어요? 아마 유학 중에 만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인도에서 만난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유학 중에 만났거나 델리에 있는 스테파노 콜리지 같은 아주 무지무지 비싼 사립대학들이 있어요. 거기는 좀 개방적이에요. 근데 친구분 어디서 만났대요?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유학 중일 거예요. 거기. 원래 이러시잖아요. 근데 인도는 외간 여자들이 외국인하고 얘기를 하면은 정말 돌을 던져요. 옛날엔 돌 던졌고 왜 옛날에 우리나라도 한국 여자들이 외국 남자랑 다니면은 앞에서 막 욕하는 남자들 있었잖아요. 뭐 땡땡년아 뭐 이러면서. 인도는 너무 그게 광범위해요. 그래가지고 감당이 안 돼요, 진짜로. 저도 인도 외간 여자랑 말 한 3-4번밖에 못 해봤어요. 그만큼 보수적이에요. 근데 그게 인터넷
인터넷이나 이게 최근에 몇 년 사이에 광범위 됐는데 인도도 그런 의식 변화나 의식 혼란이 되게 빠르게 바뀌지 않아요? 혼전 섹스가 엄청 늘었죠 지금. 대학생들의. 인도도?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인도는 지금도 연애율이 5%가 안 돼요. 95% 중매 결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이제 정해주면은 인도에 속담이 있어요. 결혼은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고르는 거지 남편이 부인을 고르는 과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문에서 영입, 우리나라 비슷하긴 하죠. 대놓고 얘기를 하는데 가문에서 영입하는 과정인데 그러다 보니까 얼굴도 모르는 요새는 형식적 연애를 해요. 한 2달 정도? 사진 교환한 다음에 하고 결혼을 하는데 연애 결혼이 없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뭐 이제 뭐 모텔 문화도 없고 당연히 그런 게 되게 보수적인 거 없죠. 근데 요즘 이제 인도도 뭐 넷플릭스도 개방되고 이제 해외 유튜브도 나오고 막 이러면서 자유화의 물결이 있는데 이것이 아직 가문의 힘까지는 이기지 못해가지고서 대학 시절에 근데 인도는 이제 그 결혼 허가증이 없으면 거기도 모텔이면 호텔 이용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원에서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외진 공원 같은 데 가면 막 튀어나와요. 저 심지어 한필한 데서 되게 으슥한 사원에 저는 이제 뭐 으슥한 데를 다녀야 되는 직업이라서 으슥한 데를 갔는데 정말 이게 라이브로 하는 걸 본 적도 있고 네, 뭐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바뀌긴 하는데 문제는 그 사람과 결혼을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인도는 아직까지 카스트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카스트 매칭을 해봐야 되거든요. 결혼할 때. 그럼 이제 나가서 이제 약간 여담으로 인도는 결혼을 어떻게 하냐? 이거 다음에 강의 초대받아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깝지만 풀어드리자면 그 이제 일단 인도 1호판 신문에는 광고면이 있습니다. 이 광고면에 원티드 브라이드라는 면이 있어요. 신부 구함. 그러면 이제 광고를 쓰는 거예요. 나는 브라만이고 MBA를 나왔고 연봉이 얼마고 집과 차가 있다. 내가 원하는 거는 크샤트리아 이상의 피부가 하얗고 직업이 있는 여성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전화번호가 찍혀요. 그러면은 그런 신부들 여식을 가진 부모들이 이렇게 보다가 이 신랑 괜찮겠는데 라고 전화를 해요. 그럼 전화를 해가지고 일단 봅니다. 그럼 보면서 첫 번째 뭘 하냐? 족보 교환식을 해요. 그 카스트가 맞는지를 봐야죠. 자, 족보가 있단 말은 혈통주의가 있고 계급사회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국도 이제 그 계급사회가 약해지면서 족보의 힘이 약해지고 있죠. 뭐 사실 뭐 족보가 진짜 족보겠어요. 조선시대 때 양반 3%였다는데 저는 제가 양반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아무튼 족보에서 이제 매칭을 한 다음에 두 번째 뭘 하냐? 인도는 결혼제도에서 우리나라는 남자가 집하고 여자가 혼수하잖아요. 인도는 여자가 다 합니다. 남자한테 아주 천국 같은 상황이죠. 그 여자가 하는 걸 지참금 다우리라고 해요. 이 다우리 흥정을 해요. 그러니까 카스트에 맞게끔 다우리를 내는데 그 다우리 흥정하는 이 다우리가 협상이 되면 이제 결혼 준비가 들어가요. 그럼 이 다우리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세 거에 걸쳐서 나눠지고요. 이 잔금은 결혼식 당일날 지급이 돼요. 그래서 이게 결혼식 당일날 잔금 지급이 안 돼가지고 깨지는 데도 되게 많아요. 당일날 깨진 경우 진짜 봤어요, 저도. 그래서 이 다우리가 지급되는, 다우리는 대부분 이거죠. 이제 여자가 집, 그 다음에 요새 인도는 아직까지 마이카까지는 아니고 오토바이 시대예요. 중산층이. 오토바이, 4개월 정도의 생활비, 그리고 이제 시집 식구들 주로 혼수를 가져가요. 그래가지고 인도에서 이제 여성에 대한 여아 낙태나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다우리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도에서 좀 진보적인 남성이다, 내가 좀 시대를 깨어났다 이러면은 나 다우리 안 받음 정도 하면은 인도에서는 아주 프로그레시브한 스타일의 남자예요. 그래가지고 저 아는 브라만 녀석 하나가 다우리 안 받음이라고 선언을 해가지고 제가 걔를 되게 이뻐하죠. 그렇습니다. 네. 혹시 좀 한 2000년 전에 네. 인도의 공주가 아유타요? 네. 네. 그 양반이 저 김수로 왕한테 시집을 온 게 맞습니까? 전 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뻥입니까? 네. 자, 그래서 그 후손들이 김해김 씨 후손이 그 허황우의 후손인데 김수왕 부인. 네네. 그래서 그 사당이 지금 뭐 김해에 지금 건립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한국하고 인도하고 관계가 마치 이제 한국 사람들도 인도의 그 공주의 피가 네.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동족까지는 뭐라 그렇다 하더라도 피가 섞여 있는 민족이다, 하나고. 네. 자, 그게 이제 맥락이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일단 허왕무기가 나온 거는 삼국유사 기이편입니다. 자,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차이는 아시죠? 삼국사기는 관변 역사서예요. 삼국유사는 일현 스님이 지은 신기한 이야기나 자기가 주워든 이야기를 모은 건데, 삼국유사 안에서 기이편이라는 게 있어요. 기이한 이야기 모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모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허왕으로부터 일현 스님 시대는 이미 1000년 정도의 시간차가 나요. 1000년 이상의 시간차가 나거든요. 2000년 정도 시간차 나죠. 첫 번째가 그거고요. 두 번째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그 아동 동화를 쓰시는 김병모 선생이라는 분께서 이 허황으로 추적해 들어간 소설을 써요. 근데 이게 일단 이 나라의 정설이 됐는데, 그럼 이게 왜 그럼 역사적 가치까지 지니게 되었느냐? 첫 번째는 문재인 정부 시절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가야사 복원이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자기가 동네 살던 양산이나 김해 주변에서 있는 능이 있고, 이 가야사가 삼국에 비해서 좀 드러나지 않은, 조명되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호기심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가야사 조명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가야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이 문헌적으로는 되게 적잖아요. 그리고 사실 가야에 있는 능들은 지금 출토를 못합니다. 고고학적으로 발굴을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 깠다가 갑자기 일본 쪽 외에서 온 것 같은 부장품 나오면은 임나일보면서 정설이 돼요. 이거 못 가요, 지금 무서워가지고서.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땅을 파면은.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이유 때문에 역사적 근거가 좀 희박한 상태에서 대통령의 관심 때문에 이게 등장을 했고요. 그러면은 이제 허황호에서는 아유타야가 어떤 데냐? 요거 설명을 해야 돼요. 자, 인도 우타르프라데시라는 지방에 아요디아라는 지역이 실제로 있어요. 이 지역은 어디냐면은 라마 왕의 탄생지이자 라마 왕의 수도였다고 생각하는 데인데, 이 라마 왕은 역사적 인물이 아니에요. 신화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비슈뉴 신의 8번째 화신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인도 사람들한테는 이게 광개토대왕 더하기 세종대왕 같은 왕이에요. 신화적 존재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성군의 대명사함을 라마왕이라고 해요, 힌두교 신자들은. 근데 이 아요디아라는 지명이 우리 삼국유 유사에도 아유타 국이라고 했잖아요. 음차가 분명해요. 자, 지금 태국의 왕이 이름이 뭔지 아세요? 라마 10세입니다. 그 라마예요. 그러면 태국이 방콕이 있기 전에 그 전 수도가 뭐 어디냐? 아유타야예요. 태국 여행 가신 분들 아실 거예요. 아유타야라는 데 부처님 목 잘라놓은 유적지가 있어요. 이 아유타야가 원래 태국 왕국의 수도였는데 미얀마의 버마의 침공을 받고서 망해요. 그래서 피난 수도로 만든 게 지금의 방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아요디아, 아요타야, 라마라는 개념들은 동아시아 일대 인도 문화권 안에서는 상징적 개념이에요. 실제로 18세기, 17세기에 등장한 태국의 현재 왕조가 라마 신의 후예일 리는 없잖아요. 물론 태국 왕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태국의 정당성을 아요디아 왕국을 계승한 아유타야에서 찾아요. 근데 전설 속에 있는 존재들이 현대 역사에서 18세기 이후에 등장한 국가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은 전혀 없잖아요. 김수롱왕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과거에 그 아요디아라는 지역은 우타르프라데시 내륙 지방이에요. 이 내륙에서 지금 그 김병모 선생은 뭐 타밀나두의 해안가 어디라고 추측을 하는데 거기에는 그런 지명이 없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게 지금 왜 위험하냐면, 이 이야기가 인도는 지금 현재 정부가 극우 정부예요. 그러니까 간디는 인도를 목가적인 국가로 만들려고 했어요. 평화로운 농업 국가를 만들려고 했는데, 인도인들이 원래 조상들은 아리아인들이거든요. 전사 집단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극우 세력들은 간디를 죽인 세력들이거든요. 간디를 암살한 애들이 지금의 집권당인데, 얘는 남성적인 인도를 원하고 인디안 엠파이어를 찾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한때 제국이었다, 우리 빛난 역사를 구축하자라고 하는데, 이 영역을 확대하는 게 발리까지 갔어요. 왜냐면 발리는 힌두교권이니까. 근데 갑자기 동방의 어떤 선진국이 스스로 부마국을 자처한 상황인 거죠. 이건 인도 구구파들한테는 아주 꽃놀이패 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부마국이에요. 아, 형님 이러고 받아들이고, 인도에서는 갑자기 이게 웬 횡재예요. 지금 한국같이 잘 사는 나라가 갑자기 우리랑 연관이 있다는 게. 그래서 인도는 정치적인 이유로 이걸 이용하고 있는데, 한국이, 그러니까 이게 문 대통령도, 그러니까 이제 이 386 아저씨들이, 저도 운동권이긴 했지만은 공부를 안 해가지고 그런 건데, 그러니까 그 본인의 관심이 돼가지고 이게 눈덩이처럼 굴러가지고 오해가 커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아요디아 시에는 김해공원이 있고, 김해는 아요디아 공원이 있는데,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한 14년 전쯤에 인도 대사가 이 허황우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인도말로 소설을 썼어요, 인도어로. 그러면서 락시미 뿔이라고 하는 인도말을 지어줬는데, 이 소설이 김병모 선생의 소설만큼 또 현실화가 돼가지고, 그래서 인도에서는 이 허황우를 락시미 뿔이라고 불러요, 실제로. 이게 더 소설에서 만들어진 이야기들이에요, 양쪽이 다. 그러니까 아동 문학가인 김병모의 이상한 소설 탐구와, 그리고 한국 주재 인도 대사의 이야기가 섞여가지고서 이걸 지금 교과서에 실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이건 전혀 역사적인 사실도 아니고요. 근데 물론 이제 가야국에 대한 신비로움이 있죠. 그러니까 뭐 빨리 철기문화를 받아들였다거나 하는 이제 해석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걸 인도와 연관시키는 건 되게 무리예요. 현재로서 과학적인 건 없어요. 그리고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 가지고서 양국이 이걸 키워냈는데, 저는 이걸 키워내는 게 되게 위험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한국이 인도 제국 안에
역사적으로 편입한다는 것 자체가 좋은 일도 아니고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얻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한국은 아까 말했다시피 일본과 터키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 접점들이 원체 없다 보니까 이 접점을 여기서 찾으려고 하는데 이건 자충수예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뭐 한국전쟁 당시 인도군이 한국의 16개 연합국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이나 그때 의무대장으로 왔던 장군의 이야기나 역사적인 걸로 개척해내가지고 이걸 찾아내야지 신화로서 이걸 해석해낸다라는 것 자체는 되게 위험한 시도라고 봅니다, 저는.